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잭슨홀에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이 모여서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앞으로 1년간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두 눈을 뜨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자세히 지켜보곤 합니다. 특히 우리의 파월 형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이것을 지켜볼 텐데요. 과거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의 발언을 보면 이 자리에서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년 전 잭슨홀 미팅 때를 보겠습니다. 그때 이미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연준이 도대체 언제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은 이때 평균 목표 물가제라는 말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의 제로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고 시장에 공표해 버렸습니다. 물가를 고려할 때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물가를 고려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냥 지금의 제로 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증시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 이후 주가는 출렁임이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2년 전 잭슨홀 미팅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시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잭슨홀 때에는 파월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지라는 기대감과 함께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이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연설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 몇 달간 증시는 쭉 부진한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은 어떤 때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8월 19일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는 현재 기준의 차트와 약간의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2%대 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미국에서 이제는 금리를 내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전체 물가에서 음식료, 에너지, 주거비를 뺀 슈퍼코어 CPI를 보면 전월 대비 상승률이 거의 바닥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일반적인 상품 소비나 인건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항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연준으로 하여금 물가가 진정되고 있네?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국도 기준금리를 8월 들어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했고요.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이미 2차례나 내렸습니다. 물론 이 두 나라는 미국과는 다른 특징이 있죠. 영국은 4개월 연속으로, 캐나다는 6개월 연속으로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고 있는 2%대 물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보셨듯 미국은 이제 막 2%대 물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것도 2% 초반이 아닌 2% 후반인 2.9%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앞으로 내리긴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패드 워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과연 연준이 어디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베팅하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올해만 따졌을 때에는 연말까지 100bp 정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준회의가 3번밖에 남지 않았죠. 9월, 11월, 12월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3번 중 한 번의 회의 때에는 무조건 50bp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B컷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해야 한다고 베팅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 경로인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무너지거나 그게 아니면 물가가 제대로 잡히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지표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용은 허리케인 때문에 안 좋았다는 말이 많고요.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고차 문제로 낮게 나왔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경제 상황이 호황과 침체의 경계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인의 한마디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때 월마트 임원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 경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가 약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가성비 제품을 찾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쓸 정도는 아니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소비를 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보면 소비가 꺾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하지 않고 식료품을 직접 사서 집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보면 소비가 살아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활활 불타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 측면을 보면 2분기에 일부 식료품에 대해서 여전히 인플레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가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2.9%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가지고 파월 형이 우리 물가 완전히 잡았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미국 경제 대박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조금씩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를 완전히 잡았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케이스 교수와 슐러 교수가 만든 미국의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여전히 미국 부동산은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매월 전월 대비 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집값 급등기 때보다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을 펼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파월 형이 굳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겠다라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은 파월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실업률이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4.3%를 기록했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은 아마도 최근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비슷한 형식으로 말을 하지 않을까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하고 나는 언제든지 금리를 내릴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 봅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것만 같고 금리를 이대로 유지하자니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되 적당히 내린다는 식의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국채금리는 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1개월물 국채 같은 단기 국채에 역대급으로 투자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버핏이 조금 더 현금을 들고 갈 여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다가 경제가 훅 무너지게 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버핏은 국채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버핏 입장에서는 다 수익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버핏의 대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증시는 약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더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